대한민국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뭐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그 갈취 수단,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 근데 그 정도 당연히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제 개혁위원회 또는 뭐 규제 철폐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도 지었고, 앞으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세 분이신데 좀 많죠? 다른 위원회보다. 근데 아까 제가 임명장 드리면서 차 마시면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세 분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 또 박용진 위원장님. 또 한 분은 또 산업 기업 영역에서 또 오셨잖아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세 분의 이런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정립을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만,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을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 규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있죠. 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정권 한 번 바뀔 때마다 1%씩,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매우 심각하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턴해서 우상향하게 만들어보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비효율적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어쨌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이 규제를 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또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거티브 규제,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정해주죠.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죠. 산업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의 제일 똑똑한 집단이 사실은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이 제일 똑똑하죠. 관료들이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좀 바꾸자. 이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외에는 다 돼.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인데,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해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이제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합리화이고, 근데 이게 전국의 단위로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규제 특구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로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준비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어요.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또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 필수 조건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안에서는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또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토의하시고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매우 어렵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살 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다른 위원회들과는 다르게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실질 권한이라고 하는 게 뭐 직접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뭐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서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규제를 강화, 완화로 양분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입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은 초기에는 강력했지만 결국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부터 바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규제 개선 과제를 더 빠르게 결정하고 부처 간의 엇갈림 문제도 보다 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민간 참여를 넓힌 것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5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지향하는 규제 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입니다.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복잡한 규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규제 방향을 설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른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더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도 손보겠습니다.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이 커질수록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를 만드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앞으로 규제를 몇 건 없앴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메가특구를 도입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묶어서 제공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청부터 심의, 실증,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기업이 혁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가 지금도 필요한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해 제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작동되는지, 현장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 평가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했는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국민과 기업은 규제 그 자체보다는 복잡한 서류와 행정 지연에 더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감축하고 행정 조사와 규칙 가운데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여 공무원이 규제 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입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과 규제 합리화 현장 캠프도 운영하여 꼭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규제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수기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똑똑한 규제 합리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네.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디 계시죠? 이게 이제 위원회는 직접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안이나 어떤 의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각 부처로 보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때까지는 그냥 보내고 뭐 하면 다니고 안 하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하되 각 부처로 이제 그 결과들을 어디 부처는 이렇게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각 부처가 그걸 또 검토해서 시행할 건 하고 못할 건 또 못하고 그럼 그 피드백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 중에 이건 뭐 각 부처 의견이 많네 라고 생각되는 수긍되는 점들은 그대로 수용을 하면 될 텐데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만약 의견이 부딪히면 다시 그 각 부처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집행 가능성을 다시 논쟁을 해보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또 그대로 하고 만약에 의견이 엇갈려서 위원회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처는 이건 다른 이유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럼 대통령실로 보고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쟁점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 그 논거들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내가 다 읽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짧게 잘 요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유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놓인 피켓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초록색 피켓은 지역 분과, 파란색 피켓은 성장 분과, 주황색 피켓은 민생 분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위원님들께서는 회색 피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을 발굴했네요.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우리 가장 앞줄에 계신 지역 분과에 계시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 일을 맡고 나니까 그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제잘했던 정부가 DJ 정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게 뭐냐면 규제 총 건수를 리스트업하고 무조건 반으로 줄여.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에 떠나서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가 하겠다는 거를 바텀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지금 많은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전체 건수가 얼마나 있는데 그걸 몇 개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안 맞는 한국적 규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걸 고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도 순위가 대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끝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자유도가 아시아에서 탑으로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것들이 기업의 이해에 관련된 규제인데 사실 국민들은 규제개혁위원회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브랜드 규제 개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민센터라고 왜 가나 보면 전자정보가 다 돼 있는데 인감증명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인감증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는 순간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뭐 허용한다든지,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왜요? 일요일 날 새벽 2시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그래놓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중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저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 많이 정부가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300m, 500m마다 있는 그 과속 단속 CCTV 뭐 이런 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규제 개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아니, 집행 권한이 없어서.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각 부처에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되고, 또 이런 규제 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 또는 공무처 중시에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민간 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죠, 강제. 저절로 그러면 안 하죠. 왜냐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쁜 짓 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 네. 네, 시작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번엔 성장분과에 계신 이종원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분과의 이종원입니다. 요 규제 행정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이슈긴 하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적극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뵀으니까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한 국립대 IT 자회사의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의료 AI에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IT,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솔루션을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전문가 잘 아시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8년에서 9년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거를 대폭적으로 의료 AI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선도했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병원장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의사셨어요. 그럼 이제 옆에 변호사분이 그때는 이제 개보호법이 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하면 소송이 말릴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키는 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네거티브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행정,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사실 이게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 바꾼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간단히 생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을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지금 대통령님이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전의 많은 규정들이 무슨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을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살피셔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적극 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은 한 1년에 몇백 명씩 갑자기 특별히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맹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던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 되는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 그래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그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하고 이것을 마인드를 확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가 정신,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거. 중국이 이제 한 20여 년간 그 번영을 했던 기반에는 그 중공무원들 교육을 세계의 석학을 데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치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도 교육 자체를 완전히 혁신을 발견하고 그 채용하는 그런 교육 과제로 좀 바꿔야 되니까 이게 잠깐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이제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적극 경쟁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잖아요.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저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기 인사혁신처도 와 있나요? 인사혁신처 임명장 주고 가버리신 모양인데. 잘 전달. 공무조정실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민생분과에 계시는 박선규 위원님 맞으신가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생분과 박선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규제 개혁위원으로 1년 반쯤 일하다가 지금 규제 합리화 위원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규제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적 흐름을 유도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흐름의 방향이 저는 공정과 정의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중심의 그 규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인 2가지 사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인원 한 2,5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이 외국에 드나드는 그런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 관련 사건들,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제가 돼야 될 텐데 구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 항공사들이 그렇습니다. 규정은 있지만은 국내 지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피해 사례는 현지 문제가 발견한 현지 항공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는 규정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영어로 또는 다른 특수어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그분들의 항공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규제 개혁위원으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상황을 했고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했고, 그리고 국민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의 얘기는 외국 항공사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였죠. 분명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럼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들이 좀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고요. 2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종교 관련 얘기가 돼가지고요. 주로 요즘엔 뭐 기독교 쪽에서 나옵니다만은 세습이나 횡령이나 불륜이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게 제 기억에는 한 30년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 구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뭐 시도 안 먹히는 문제가 돼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뭐 종교단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량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든지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안 좋은 일이 났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서로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제기하는데 문서 제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서가 제기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문제 없음의 결론을 받아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음 단계 가는 데는 2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을 대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문제 없음 결론이 납니다. 100%라고는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항변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번엔 3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포기를 하게 되지요. 그 조직 내에서는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단체를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 종교 집단, 문제 교회들 뭐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압축시켜서 말씀해 짧게만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정 종교긴 하지만 통일교 문제에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 본질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종교 본질을 벗어난 그 본질이 잘못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종교 인구가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2천만 명을 압축시켜서 넘어갑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또 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네. 비과세 방침 이것을 재정 문제 투명성과 연관만 시키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또 받겠습니다. 네, 여기 지역 분과에 계시는 정상훈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분과 정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뭐 사회생활 크게 보면 3분의 1은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시민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중앙정부에서 정부혁신 관련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연구원에서 ESG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연대경제 최초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교육을 하는 유디임팩트라는 데서 경영고문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동안은 이제 세상이 전환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AI 또 세계화 해체 또 다극 패권주의 때문에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측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오늘의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의 전략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계획은 1%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실행이 99%고 성과가 99%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입증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 스탠다드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또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텍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기후부에서 순환경제 샌드박스 관련된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나눔재단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또 4개 기관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후텍 스타트업의 34%가 한국에서는 이미 규제로 인해서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조건부로 26%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제도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포집한 CO2를 여전히 외국에서는 건축자재나 화학원료로 활용하는 탄소 재활용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은 CO2를 폐기물로 분류해서 재활용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 미생물 기반 농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 농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에 한국은 비료 공정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미생물은 인허가에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030년 글로벌 기후텍 시장 규모가 1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AI 그 100대 글로벌 스타트업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4개 정도가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후텍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은 글로벌 공인기관에서 여러 산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기후텍만 아니더라도 그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정비의 표준 지표로 삼아가지고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대비 한국의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잔존 필요성 있는 규제는 소관부처가 직접 입증하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속도와 조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이재명 정부의 속도에 약간 놀란 게 제가 3월 10일 날 위촉 임명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12일 날 심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오늘 받았고요. 그 사이에 벌써 10건 정도를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이견이 없는 입법 예고에서 이해가 없는 것도 6개월 이상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규제심사 전체 프로세스를 쭉 봤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 없거나 이 전체 프로세스를 좀 살펴서, 좀 단축할 수 있거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이나 테슬라나 또 자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자라를 보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옷이 출시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제품 설계 자체를 완전히 압축을 시켜가지고 2주 만에 옷들을 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동시 병행 설계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입안이 대충 구체화된 초기 시기에 사전 쟁점 확인 절차를 만들어서 규제위 그다음에 뭐 규제 영향 분석 담당 연구자 뭐 그 기타 부처들이 하루 정도만 모여서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지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속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차르 제도 대통령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르 제도 같은 거 특히 메가특구 같은 이런 복잡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임과 그다음에 조정 권한을 좀 위임을 받아서 다부처뿐이 아니라 이건 입법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가특구 짜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의논해 주시고요. 저 박영진 부위원장이 하실 말씀 있나 본데. 계속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제 프로세스 관련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님께서는 거창하게 조직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는데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는 회의체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피드백 관련한 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잘 좀 챙겨서 우리 민간 위원들께도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적극행정 분야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규정은 이제 결정난 지가 헌재에서 결정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도 있었던 국회에서 지난 7년 동안 전혀 그 대체법을 만들지 못하고 논의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초기 임신의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서 식약처가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0여 국가에서 이미 허용을 하고 있고 또 WHO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관련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하는 식약처가 이렇게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 약물 허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게 닥쳐오는 뒷책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식약처에서는 안 나와 오셨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잘 아실 테고요.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사실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 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어떤 면책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좀 분명히였으면 좋겠다. 전체 부처 식약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그래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희 두 번째 안건 넘어가기 전에 바로 왼쪽에 계신 남궁범 위원장님께도 발언을 요청드리니까 어떨까요? 사회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남궁범입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가도 기업도 막 시작 단계였을 수십 년 전에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리딩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당시에는 대단한 지원들을 기업의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도왔고, 그게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업이 일정 정도 커왔을 때는 국가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은 수출 기준으로 세계 6위, 작년도에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다음에 7천억 불을 넘는 이제 수출 국가로 성장을 한 현재 단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형태로의 협의와 어떤 형태로의 관계를 설정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1조 불, 2조 불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에서 현재는 국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대의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이런 시점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경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성과와 기업의 성장, 국가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돕고 또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일반 사회생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금보다 더 국가가 훨씬 더 성장하고 또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를 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5국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메가특구 추진 방안 개요에 대해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건으로 5국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인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도 80여 개의 특구가 2,40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특구는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제한적이고 효과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거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폐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마가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메가 특구는 4가지 점에서 안 어울려요, 그거.
나는 뭘 좀 해내긴 했는데. 메가특구는 4가지 점에서 기존 특구와 차별화해야 됩니다. 첫째, 기업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메가급으로 반영합니다. 둘째는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를 메가급 속도로 처리합니다. 셋째는 초광역 단위의 메가급 지원을 집중 제공합니다. 넷째는 이를 통해서 지역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메가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크게 2가지 수단을 활용합니다. 먼저 규제 특례입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정책 패키지입니다.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규제 특례는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메뉴판식 규제 특례입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와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공통 특례 약 230개와 산업별 특례 약 70개를 선별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 법안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입니다. 메뉴판은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기존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있었지만 메가특구에서는 이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며 실증 기간도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메가특구 사례와 같이 3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차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메가특구의 정책 지원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메가특구 지원 방안에 보고 드렸습니다. 하기 전에 70의 벽이라는 걸 하나 저희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관건인데 우리 기업과 지방이 70의 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6대 시중은행 자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지방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지난 10년간 70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지방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지방에서 인재를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도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혁신이 싹트기가 어려운 생태계 환경입니다. 기업이 지방에서 가야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도록 70의 벽을 깨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3개의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향에 따라 첫째, 파격적인 재정, 금융,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둘째,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재와 인프라를 쉽게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개발과 창업, 제도 등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먼저 지방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에 5조 원의 인센티브와도 연결하여 기업의 대형 투자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70%의 벽을 깨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분 투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등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재 인프라 등이 지방에 훨씬 더 풍부한 활동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우선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국가대표 단과대 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조 AX, 맥스 클러스터를 지방 중심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E100 3단을 조성하여 지산 지소형 에너지 체계까지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정주 여건, 노동, 의료 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가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기업이 가고 싶은 메가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지방에서 더 활기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에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지역 자율형 R&D를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의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합니다.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제도적 걸림돌도 제거합니다. 특히 메가특구 내에서는 주요 인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들의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메가특구에서는 기업의 상업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처음으로 지방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메가특구를 통해 이러한 지방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가특구 추진 방안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야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정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가슴에 팍 꽂히는 말이 메가특구 짜르 제도 도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앞에 있는 규제 내용, 지원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 짜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대통령님께서 뭐 적극하시면 우리 스타일인데요. 네? 우리 스타일인데. 그렇죠. 진짜 필요합니다. 네, 국무조정실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방안을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다면 로봇 메가특구는 제가 한번 짜르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메가특구 제도 도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불충분합니다. 하면서도 이거밖에 못했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다는 먼저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특구에서는 일단 3가지 규제가 사라집니다. 우선 기업의 자율이동 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려는데 여기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조건 하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합니다. 둘째, 지난번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화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로봇 도입이 시급한데 지금 현재는 로봇 도입 무인 소방 로봇 같은 경우는 차도와 보도 운행이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자동차와 동일한 주행 특례가 무인 소방 로봇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화재 현상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5개 광고를 지금 현재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원 내 이용도 가능하고 푸드트럭과 같이 5개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로봇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산업부는 로봇 기업들과 소통해 보면 첫째, 연구개발과 실증 목적인 경우에
제발 자유로운 실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출입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독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허가 기준이 로봇에게도 사람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화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정부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들의 효력을 로봇에 대해서 배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로봇 산업의 대규모 실증을 실시합니다. 특히 제조 AI 전환을 위해서는 로봇 및 휴머노이드의 현장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 비전 센서나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가상 펜스 기술이 가능합니다. 가상 펜스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현재 있는 인위적인 물리적인 펜스를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위험도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의 현장 도입 실증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로봇 신기술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특구 내에서는 일단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지원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로봇 기업들이 이 메가 특구로 모두 모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AI 로봇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팩토리를 특구 내에서 만들고 로봇 특성화 대학원도 특구 지역 대학으로 산정하여 우선 인재들이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맥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 로봇 기업들의 수요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전 직원은 로봇 산업을 위한 아이언맨이 되도록 그런 각오로 로봇 기업의 어려움을 더 면밀히 살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정상훈 위원님께서 기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기후 테크 영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기부 장관님하고 기후 테크 얼라이언스 동행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요. 기후 분야에서도 유니크한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 보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규제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탄소를 포집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그 석유 채굴한 데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포집하는데 에너지 들고 수송하는데 집어넣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잘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포집해서 탄산 같은 걸 섞어가지고요. 탄산 칼슘을 만드는 소위 물질화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물질을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 자재로도 쓰고요. 순도가 높은 거는 화장품 용기로도 쓰고 또 이 토양 정화제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뉴판식 규제 특례입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거래는 복잡하고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특히 이 메가특구 지역에서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거래하고 남는 전기를 이웃과 나누고 추가 수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체와 발전 사업자만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약 PPA를 말합니다. 이것을 특구에서는 모든 소비자와 발전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PPA 방식도 재생에너지 자원을 묻고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N-N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재생에너지 단가도 하락하고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일종의 미니 한전과 같은 기업을 출연시킬 수 있도록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가용 태양광에 남는 전기는 한전이나 전력시장에게만 사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웃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용 재생에너지도 발전량의 50%까지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더 많은 주민과 마을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개통 영향 평가 항목을 또 대폭 간소화해서 기업이 개통 걱정 없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분야입니다.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 타운홀 미팅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배전망에 설치되는 ESS는 재생에너지 개통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입니다만 망요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망요금 부과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분야입니다. 전기차는 ESS와 함께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개통 유연성 자원입니다. 제주에서 실증하고 있는 V2G 실험을 메가특구 등 다른 지역으로도 바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책 지원 방안입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망요금을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서 100% 지원하고 그 지원 기간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에서 배전선로가 포화되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접속되지 못하는 지역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지능적으로 활용해서 배전선로에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접속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동적 제어로 배전망을 혁신해 나가는 것을 메가특구에서 전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AI 전력 등 신기술 R&D 투자와 함께 창업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전력 신산업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기후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가특구에서는 그동안 막혀있던 제도를 과감하게 풀어서 지역과 국민이 재생에너지로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뉴판식 규제 특례입니다. 첫 번째, 첨단 재생의료 심의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임상 연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메가특구에서는 지역의 자체 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재생의료 치료의 실시 요건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임상연구가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메가특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임상 시험 자료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절차를 혁신하고 요건을 완화하여서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를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분산형 임상시험은 약사법상 제한되어 있지만 메가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판매 중인 의약품을 활용한 경우에는 분산형 임상시험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웰리스 뷰티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허가 시에 임상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은 메가특구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실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허가 시에 임상 시험 자료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방식을 다변화하고 실사용 데이터를 인정해서 임상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메가특구 내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요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인체용 의약품 제조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이나 입원 치료 시에도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하고 싶은 병원 등 다양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메가특구에서는 기존의 규제 효력을 일시적으로 배제, 완화하여 연구와 사업화를 빠르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치된 인체 치아를 활용하여 골 이식제 등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요청이 있습니다. 메가특구에서는 심의기간 단축, 대규모 실증 등을 통해서 신속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방안입니다. 바이오 메가특구를 위해서 R&D, 펀드, 수출 지원, 클러스터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의료 분야와 신기술 중심의 R&D를 확대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메가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간의 연계를 위한 버추얼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센터와 연계하여 창업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를 글로벌 바이오 헬스 허브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토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인지, 판단, 제어하는 피지컬 AI의 대표 산업입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수집, 학습하는 것이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 규제는 과감 혁신하고 산업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규제의 과감한 개선입니다. 임시 운행 허가 권한을 시도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신속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십여 개에 달하는 임시 운행 허가 수요를 국토부 장관이 처리하면서 신청부터 허가까지 수개월씩 소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메가특구 시도지사도 임시 운행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의 시험, 연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실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무인 DRT 운행 시 차량 내 운수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으므로 운수 종사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유예하겠습니다. 시속 40km 미만 무인 자율주행 셔틀은 주행저항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측정 의무를 유예하고 임시 운행 허가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준 신설입니다. 그간 규제가 산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렌터카도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무인 실증을 허용토록 하고 현재 규정이 부재한 원격 주행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허용을 추진하는 등 규제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구 업계 간 갈등은 정부가 자율주행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운수업계와의 경쟁이 아닌 상생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 산업 성장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가특구 기반의 전방위 정책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부담 없이 연구 개발과 실증에 착수할 수 있도록 차고지, 정비 충전 시설, 관제 시스템까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재들이 집 걱정 없이 연구와 창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공급하고 기업, 대학 연계 교육,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부터 정착까지 이어지게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들의 연구개발의 핵심이 되는 대규모 주행 데이터와 GPU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보험 상품도 지원하여 도전적 실증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가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K 자율주행 생태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 창업, 제도 등 7가지 정책 패키지를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전에도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가 작동하는 그런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등 광주 실증도시를 메가특구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제 도로와 생활 공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고 실증에서 상용화까지 그 이어지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메가특구가 지향하는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입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 방안 말씀해 주신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유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면 저의 사각지대가 제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안 하신 분들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창대 성장분과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성장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전창대입니다. 저의 좀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그 강원도 춘천에서 학생 창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9년차 하고 있는 기업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 메가특구 방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자로서도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고된 정책 패키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펀드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역에 쏟아져 올 텐데, 네, 여기에 이제 법인세, 청년소득세 이런 감면 혜택들은 뭐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더해서 이 펀드를 운용하는 GP들 있지 않습니까? 그 GP들의 이제 성과 지표를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 안건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실제 지역에서 투자를 한번 받아보면요. 그 몇 년 이후에 이제 후속 투자를 받을 때쯤이 되면 투자자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서울 갈 때 되지 않느냐, 이제 수도권 갈 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대부분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 지역의 공장 떨른 공장 하나를 좀 냅두고 핵심 인력들은 다 데리고 서울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역의 투자 펀드가 유지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진정한 지역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관님들도 계시지만 이번 메가특구에 아까 산업통상부 그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 그 정책 패키지에 보면은 이제 펀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지원을 했을 때 지역에서 서울로 빼가는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지 그거에 대한 한번 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역에 오래 남아있다고 그 가점을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가 지역을 정주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주가 아니라 전 임팩트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한 임팩트라고 하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기업, 특히 청년이 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현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심지어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GP에게 재무적 엑시트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 낮춰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 환경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마케팅 용어라고 봅니다. 이 투자하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임팩트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사실은 정말 임팩트를 내는 기업에게 투자를 한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펀드 안에 지역 임팩트 전용 계정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지역 로컬 펀드 같은 경우는 이 비수도권 기업이라는 지리적 조건에만 충족하면 이 펀드를 주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테크도 그렇지만 소셜 임팩트의 경우에는 UN SDGs의 어떤 정책을 맞는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이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진흥시키고 청년들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 지역의 임팩트를 내는 기업들에게 펀드를 좀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투자자에게 지역에 투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결국엔 후속 투자의 펀드를 결성하는데 우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거는 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에 활동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저만의 기준을 좀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정책의 성과를 양으로 말고 전 질로 좀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R&D 뭐 이런 것들 전체 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정부 정책, 지원 정책마다 모두 요구하는 게 일자리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에 다 목을 매답니다.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중요한 게 취업률입니까? 이직률을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 기업의 대표님들 매번 만나면 지역은 사람을 뽑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기업 대표님은 뽑아놨더니 도망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 하나하나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혹은 기업의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게 20명이 있는 기업의 예시입니다. 10명을 채용하는데 몇 개월 뒤에 가보면 20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뽑은 기업이 10명은 내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끝으로 저는 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제가 지역에서 9년, 10년을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게요. 그 일자리 양이 적냐? 양은 많습니다. 근데 일자리 질이 적다는 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건 중소기업 대표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대표님들이 그 정책을 본인의 회사에 기업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규제 중에서 우리 여기 고용노동부도 계시지만 부처에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 뭐 청년 친화 강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그 세 개 부처가 같이 만든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걸 왜 활용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 조달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더 이상 우리 직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거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나에게 일할 기회도 주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그 신호를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 기업인들이 법인체 만들어 놓고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야겠구나. 그러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그럼 청년들이 한 번쯤 지역에 남아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특구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 정책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섬세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금융위원장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입니다.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그 우선 정책, 뭐 또는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걸 얘기할 때 주로는 이제 재정, 규제 이런 데서 어떤 뭐 특례나 예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예를 들면 펀드를 40%를 지방에 의무 배정하겠다 뭐 그 정도 같아요. 그런데 금융 분야에서 지방에 대한 일종의 우선 또는 우대 정책을 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창대 위원이신가요? 전창대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펀드 내에 세부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더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1차적 금융을 주로 고민을 하니까 우리는 좀 수준이 낮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출, 뭐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 펀드에서의 우대 방안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가 사실 여지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재정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규제 분야도 사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규제 분야? 근데 금융 분야는 개발하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말씀드리고 제가 저기 첫 국무회의 때 아마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취지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우대 금융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인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이 51대 49, GRDP 같은 경우는 53대 47. 근데 금융 대출은 한 37인가 그러고 벤처 펀드는 20몇 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만 비수도권이 뭐가 없다고 그래도 금융이 상대적으로 덜 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우대 금융에서 목표질에서 그 정책금융계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는 할당량이 없었는데 40%, 45%까지 늘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최소한 40%는 분명히 지방한테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간접펀드 내에도 지방 우대 펀드, 지방 전용 펀드도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지금 1차 메가 프로젝트 한 것 중에도 지방에 지금 신한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 그 발전이 돼서 그 옆에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상풍력 기자재라든지 그런 산업이 발생하고 거기 주민들은 또 주민 참여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 자체에 없던 일자리가 새로운
없던 산업이 새롭게 가는 걸로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대출 이자라도 좀 싸게 해주든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에 원래 있던 기업들,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작은 거지만 돌아와요 부산행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는 우대금융을 해준다든지 더 해준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이 전체 규모가 300억? 1,000억입니다. 1,000억. 예, 1,000억하고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게 좀 하고요. 너무 이제 액수가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때 얼핏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쪽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지방 우대 또는 우선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 아까 저 산업부 장관님 뭐 로봇 분야 로봇 특구에 짤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실제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부 입장은 그런 거죠. 정부 공무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하게. 왜냐하면 뭐 100개가 잘 되다가도 하나가 사고가 나면 막 피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부 봉쇄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뭐 아니면 정책을 실패하거나 이러면 잘했을 경우에 칭찬보다는 못했을 경우에 비난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정부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르제도 저는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개별 기업도 입장이나 개별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을 때 사실 그게 다 억압인데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혹시 거기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있으면 99개를 포함한 100개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소환 현장에 계셨다 오셔가지고 아마 그 생각이 좀 많이 강하실 거예요. 우리 남궁분 위원장님은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산업 현장에서 모셨거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짜르 제도를 좀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꼭 뭔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악용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잘못된 경우를 생각해서 막 규제를 촘촘하게 하다 보면 결국 없어지다시피 되잖아요. 결국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그죠?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김정만 장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 선량한데 속은 시커매가지고 대형 사고를 쳐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말로는 막 온 세상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뭘 할 것 같은데 막상 막혀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은 봅니다. 이 공직이 그래서 중요하죠. 공무원 손에 나라 운명이 달리는데 짤을 한번 해보시는 거 적극 권장하는데 김정만 장관 같지 않은 사람이 악용할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장치도가 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투명하게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눈으로 공정하게 제3자들 입장에서 보게 하는 거, 감시하게 하는 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네. 차에 악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 문제가 되긴 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푯말 들어주시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의 정서원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분과 정서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메가특구 관련해서 늘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특구를 조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촉이 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청년 동료들에게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거기는 어쨌든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들, 그러니까 빠른 어떤 산업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대응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규제를 논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전체 방향에서 보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이 특구로 지정된 곳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같은 이해도 안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가 경제 분야가 아니라서 어떨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민생분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안전, 복지, 건강, 의료 등 이제 국민들에게 삶 가까이 가다는 체감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전해지기만 하더라도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과제로서 사실 체감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바라봤을 때 이번 저희 전체 회의 안건도 그렇고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2차례의 규제와 관련된 회의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산업과 관련된 어떻게 좀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해서 새로운 영역으로서 발전에 꾀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지역에서 청년이 살 때 급여를 300에서 5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혹은 큰 산업을 유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역에서 내가 300만 원을 벌고 살아도 지역에서 내가 최소한 100만 원만 써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에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 적정한 삶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혹은 이제 의료, 돌봄, 안전, 복지 등의 영역에서 우리가 메가특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사실 산업에서는 되게 획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가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전반적 보편적 권리나 수준을 높이는 논의에서는 메가, 짜르 약간 이런 형태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해보자라고 하는 선언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저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고 앞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산업에 대한 발전과 더불어서 삶의 전반의 어떤 사람들의 안전한 수준들도 같이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이야기들로 다음 안건에서는 산업 규제와 더불어서 어떤 민생에 가까이 체감되는 주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서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공직자들 입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산업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아마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죠. 가만 놔뒀으면 뭐 비난을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실제로 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런 얘기에서 저게는 진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때 선박의 내구연한 사용연한 20년으로 아마 정해놨는데 그거를 40년인가 30몇 년인가로 늘렸죠. 늘리는 바람에 해외 다른 나라들이 이제 20년 지나서 폐기한 선박들을 대대적으로 국내로 들여와가지고 적당히 고치고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그걸 썼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최종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산업의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두어서 안전 문제를 이제 조금 경시했다고 할까? 뭐 그러다가 결국은 뭐 진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제 합리화라는 거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세 분의 균형 잘 맞추세요. 네, 또 다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오균 위원님이신가요? 네, 상정분과 강영철 위원님이신가요? 조원동. 네, 조원동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창대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좀 저도 정책 지원 수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했어요. 사실 전창대 의원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지금 이제
규제위원회 지금 연임도 다 하고요. 거의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시대의 등장이 참나 굉장히 참신하구나. 공부를 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느꼈는데 체감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중에 아까 이병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밀착생활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규제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규제개혁 자체가 소극적 지원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 반응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규제 하나를 피해 당사자는 굉장히 체감이 가겠지만 다른 수단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메가특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같이 포함을 해주니까 이거야말로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전청대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금융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가업 상속 제도를 좀 여기다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가보면은 전국 각지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용을 하냐면은 가업 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냐면은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이커리를 제빵소를 차립니다. 왜냐? 제빵소가 가업상속 제도에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혜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그런 적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경우로 나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업상속 제도의 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업제도에서 여러 개 아까 산업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로봇 센터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 투자자가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어나가는 그러한 식으로 이를 운영을 해준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펀드하고도 달리 자기 자금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펀드가 많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활용을 하시면 제한적으로 특구의 정책적 목적에 맞춰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세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경부 장관이 안 왔다고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규제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좀 같이 겸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의 차상훈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생분과의 차상훈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고 또 의대 교수기도 하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기획도 하고 평가도 해왔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모두 융합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맞춰서 규제가 어떻게 이제 합리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규제가 보이는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규제는 지금 여기서 다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잘 합리화될 것으로 보고 아까 시점에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전 주기에서 시점의 문제도 좀 더 앞쪽으로 당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규제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생분과의 박용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이는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벽이라든지 사회적인 함의에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석했던 외국 그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시점을 매우 앞당겨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인 수용성에 대한 이슈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기획 단계와 사업 킥오프 미팅에서 벌써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과정이 축약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고민이 있은 후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는데요. 한 분 정도 더 받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분과의 정은미 위원께서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요. 말씀 주십시오. 시간이 있어서 지역분과 정은미입니다. 메가특구 관련해서 그 유망산업 생태계를 전주기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조성하겠다라는 제안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80여 개, 2,400여 개 특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정과 그리고 정렬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기존에도 이미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산업부나 기업들의 투자 매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부정적 역할, 레거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특구를 하실 때 기업들이 성장 엔진, 국가 전략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성장 엔진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을 어떻게 정렬시킬 것인가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가특구가 제도를 특혜를 하나를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 플랫폼으로서 생산성과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장 엔진 부분에서 언급된 건데요. 스웨덴 규제에서 절대적인 배제와 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시적인 배제나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문제가 메가특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특정하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시범 사업을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은 여전한 제약으로 낯이 남습니다.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2+2년을 겪고도 더 연장하는, 이건 유연성이 아니라 희망 고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해소가 되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 합리화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들은 이제 계속되는 회의라든지 분과별 논의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은 우리 총리께서 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들을 잘 취합해서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도 저희 규제합리화위원회 내에 곧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 단위로서의 실무 추진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저도 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그걸 챙겨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로봇 특구 또 자율주행 특구 등등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이미 존재하는 지금 가령 전북에 새로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전국에 상당히 존재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 또 광주에 아까 무인차 실증 단지를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테스트 베드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존재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실험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는 대통령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늘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그 다음에는 신중하게,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어렵죠. 과감하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끝날 때쯤 꼭 신중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맞추는 게 저희의 숙제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 사실 기후부 장관님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방점이 좀 더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고 신중한 것을 결합하되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운영을 해가는 쪽으로 저도 함께 하겠다. 아마 전체 우리가 모인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손발은 많이 써서 성과를 많이 내자 그 말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